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물 인터넷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사물 인터넷 기본 네트워크 구성. 자,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기 뭐 네트워크라고 하는 중간에 위치한 여러 사람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보라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양쪽 사이드에는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원격 검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원격 검침은 여러분들 전력 사용량,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검침원들이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러한 계량기, 계량 장치들이 데이터를 입력, 계측을 한 뒤에 전송을 하게 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할 겁니다. 이 원격 검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1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되었던 이 IoT 서비스 초기 사업이죠. 자, 스마트 홈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뭐 누가 집에 애완동물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 CCTV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마트 홈이 여러분들 세상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뭐 요 근래에는 여러분들 밴드 있죠, 밴드. 밴드를 통해서 맥박수라든지 또는 운동량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휴대전화기에 전송을 하고 휴대전화기에 차곡차곡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칼로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소비가 됐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아주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 안전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 휴대전화기 분실 내지는 애완동물도 목걸이를 통해서 일정 사용자의 휴대전화기와 그 애완동물의 목걸이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벌어지게 되면 알람을 울려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 표시는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 외에도 여러 가지 통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앞으로의 변화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8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각기 이러한 자료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의 데이터를 함부로 보는 건 아니고요.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또는 제공을 해서 사물 인터넷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떤 통신을 하게 되느냐? 통신 NFC 근거리 통신망이죠. 다음 LTE 롱텀 에볼루션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망입니다. 이동통신망.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 통신 위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유선 통신은 이러한 무선 통신을 뒷받침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자, 사물 인터넷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RFID. 앞서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나왔던 RFID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FID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RFID 리더 그리고 태그라고 하고 여기 롬이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이 태그라고 하는 장치하고 주고받는 걸 기준으로 어떻게 주고받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파를 방사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파를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라디오 방송을 하듯이 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파를 뿌리면 태그는 수신한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더 쪽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게 수동형 형태가 되고요. 애초에는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지금도 일부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이 리더가 전파를 방사하는 경우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수동형인 반면에 이 반쪽짜리 수동형, 반쪽짜리 능동형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내장형 배터리를 이용해서 리더가 방송을 하지 않아도, 방사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 능동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전송 거리를 늘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체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전송 거리를 늘려놓은 게 이 RFID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러한 리더에서 읽은 데이터는 태그를 통해서 읽은 데이터들은 전부 특정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RFID는 요즘은 이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 옛날에는 RFID 카드가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 NFC. NFC는 어떠한 통신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NFC는 여러분들이 휴대전화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13.56MHz대의 RFID 기술을 발전시킨 통신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교통카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FC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었냐. 휴대전화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달려 있습니다. NFC 안테나도 있고요. 칩셋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통신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은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람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기기하고 접촉을 했을 때 근거리죠. 근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근거리 접촉을 했을 때 이러한 정보들을 교환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교통카드 기능입니다. 교통카드. 그래서 10cm 이내의 근접거리 통신을 위해서 RFID 기술을 발전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게 장점이 됩니다. RFID는 단방향이었죠. 응답형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건 NFC 통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내장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통해서 출현을 하게 됐죠. 물론 그 이전에 스마트폰 형태를 취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을 하고 출현했던 건 아이폰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2008년 경이 되죠. 자, 그래서 블루투스 RFID하고는 다르게 암호화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제 기능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죠. 페이.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아 그게 NFC 기능이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와이파이죠. 와이파이도 우리 집에서 늘상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사물인터넷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됩니다. 얘는 장점이 커버리지가 기존 통신기술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중간에 액세스 포인트 AP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액세스 포인트 또는 핫스팟, 임시 스팟, 임시 AP 같은 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고요. 다음 근거리 앞서 얘기했던 RFID 또는 NFC 기술들보다 더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켜고 대부분 이제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를 방문을 하게 되죠. 와이파이 표준에 따른 다양한 통신 환경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주파수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주파수 기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규격 명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건 이 5GHz, 2.4GHz 무선 대역의 와이파이 통신을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는 이제 거리는 짧고요. 이 직진성을 띠는 전파의 특성 때문에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는 벽으로 중간중간 차단이 되어 있는 환경일수록 와이파이는 속도가 반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다이렉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격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비싸고요. 조만간 내후년에나 아마 여러분들이 60GHz 대역의 와이파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블루투스 통신입니다. 블루투스 통신은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있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밴드 장치하고 여러분 휴대전화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전부 블루투스 통신입니다. 2.4GHz 대역을 사용을 하고요. 일정한 2.4GHz 무선 대역이 차지하고 있는 통신 기술이 와이파이도 그렇고요, 블루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와이파이 2.4GHz 대역을 쓰는 분들은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와이파이가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네트워크 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충돌이 나서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저전력 계열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장치 기기들이 소형화되고요. 이러한 소형화된 장치 기기들이 통신을 할 때는 와이파이보다 더 블루투스 통신을 선호하게 됩니다. 저전력 기기를 위한 무선 통신은 근거리에선 블루투스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신 규격을 간단하게 이제 하나의 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와이파이 통신, 그리고 지그비라고 하는 통신 방식도 있고요. 블루투스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와이파이, 지그비, 블루투스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이 통신 범위, 커버리지가 이렇게 근거리 와이파이 100메가, 150메가까지도 되죠. 150m 정도까지도 갑니다만 정해진 속도를 일정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100m 범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00m, 지그비까지 100m가 되어 있고요. 정송 속도를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작아지죠. 블루투스로 오면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지그비는 뭐 이렇게 평범한 속도지만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각각 장치들이 사용하는 소모량인데요. 이 와이파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소모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켜면 여러분들 배터리가 쭉쭉 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미 많이 겪었을 겁니다. 표준하고 노드고 뭐 네트워크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통신 방식,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이런 배터리 소모량을 가지고 있구나. 속도는 이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주파수는 사용 네트워크 대역 주파수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거는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항목들이 됩니다. 그 다음 전용망입니다. 전용망. 이제 무선 전용망인데요. 이 기존의 이제 근거리 통신하고는 별개로 이 얘들은 통신 범위, 커버리지가 엄청나죠. 10배 이상이죠. 와이파이 10배 이상, 20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13km, 11km, 11km, 15km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통신들이 사물 인터넷에 사용이 되고요. 이 주파수 대역도 이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주파수를 공매한다, 경매한다라고 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디바이스 부분에 조금 더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